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왔는데 또 얼굴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안건모 편집장님의 연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뭔 소리야? 하고 그냥 꺼버리실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초반에 나오는 얘기는 이효석 팀장과 안근모 편집장님의 비유 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한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구축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급락하는 과정으로 혹은 타락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이야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인플레이션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MMT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비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비유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기준 금리를 뭐로 비유했냐면 공부의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공부의 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수능을 본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뭐 자식이라고 해볼까요? 엄마와 자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엄마는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자식은 안 해,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2009년에도 금리를 이제 제로로 낮췄지만 그때 당시에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도 공부를 금리를 내려서 공부는 안 하고 있지만 에이 그래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라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 2023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생각조차 없는 상황이다. 즉 기준 금리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하면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금리를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서 마치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1980년대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고점들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요새 드리고 있어요. 과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제로금리냐?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심리적인 실질적인 금리 수준은 여기 나려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근무 편집장님의 비유는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빠가 나타났다. 아빠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가 2009년 이때도 안 올 것 같았고 완전히 이때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정도였지만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공부 양으로 비유하셨고 아빠가 돈을 줄게 이제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물가도 지금 보시면 비슷해요. 기준금리와 비슷한 게 1980년대 마지막에 가장 높았다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건모 편집장님의 비유를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디플레 압력 있죠. 좀비 기업과 유니콘 계속 일할 거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그리고 소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양극화된다, 그리고 고용이 안 좋아진다 등등등, 그리고 미국만 좋다 등등등.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뭐냐면요. 돈 풀기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요즘에 좀 인플레이션 쪽에서 힘이 좀 받쳐지는 게, 야,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망가져서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쇼티지다 이거죠. 쇼티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요가 좋아진다, 경제가 재개된다,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리오픈이 된다 등등.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만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돈을 줄게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개 합쳐보면 기준금리와 미국의 물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미국의 물가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요.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기준금리는 또 지금 아직도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물가는 조금 올라오려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일시적이고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아직도 올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구축 효과는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이외의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부 이외의 지역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죠. 야, 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 시장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가져오고 뭘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종이 쪽지를 준다고 했죠. 채권을 주는 겁니다. 채권을 주고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하나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뺏는 거야. 이래서 여기 있는 돈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정부 입장이 아니고 정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왜 가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걸 바고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야, 이거 내 돈 왜 가져가?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쓸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구축 효과라는 거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 민간에 있는 돈들이 정부로 들어가면서 돈이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안건모 편집장이 설명해 주신 거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요겁니다.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서 어, 연준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연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달러 이렇게 가져갔어?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요거 있잖아. 요거 가지고 와 나한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럼 돈 이거 다시 생긴 거지?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야, 여기 돈 줄게. 너 이거 가져가. 채권 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가져와 이거죠. 채권은 가져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축 효과가 완화됩니다. 연준이 이 채권의 일부를 사주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구축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유럽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상당 부분 70% 이상을 ECB에서 사줬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구축 효과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작년에는 30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의 50% 이상을 연준이 사줬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축 효과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내가 이거 없애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중요한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연준의 자산이, 제가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2009년부터 이렇게 늘어났다가 QE1, QE2, QE3 하다가 테이퍼링 하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요,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라고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제가 이제 코끼리 그림 제가 자주 그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쿵, 자산 가격은 뿅 날아간다고 얘기했고, 물건 가격은 아이쿠 많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맞나요? 혹시 어,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타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야, 이거 달러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달러 이거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로마 시대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가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은 한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락하는 구간 정도. 근데 이제 통화량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 아예 더 올라가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습니다. 아직은 타락은 아니다. 하지만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더 풀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정부는, 안건모 편집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모든 정부는 가만히 놔두면 돈을 무조건 더 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이제, 야, 이게 뭐 부채 한도도 뭐 만들어 놓고요, 그죠? 요새 이제 부채 한도 얘기 없던데. 아니면은, 야, GDP를 나눠 보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나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저도 걱정됩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도 되나? 근데 이게 돈을 못 풀게 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고은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이상 돈을 못 풀어요. 근데 미국의 생각은 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더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야, 돈을 니네가 이렇게 더 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거부감은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나도 돈을 받으면서 거부감이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어떡하지? 돈을 더 못 푸는데, 그게 사실 제가 컵의 크기로 말씀드리고, 이게 다 차면은 장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MT에 대한 얘기입니다. MMT는요, 이게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현대 통화 이론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책의 내용인데요.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좀 요새 읽고 있고 다 읽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그 영상은 제가 이어석 아카데미 외 쪽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MT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요. 자, 기존에 그 국가의 역할, 국가라는 것이 MMT,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얼마 전까지 생각한 게 MMT 이거 그냥 돈 풀기 아니야? 돈 많이 푸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진짜 돈 많이 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MMT의 속성은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MMT입니다. 기존의 정부의 역할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기존의 정부의 역할은 첫째,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100을 걷어요. 그러면 100까지만 돈을 쓰는 거죠. 정부는. 그 이상 쓰면 안 되죠. 돈이 100만 걷었는데 내가 수익이 100인데 100 이상 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빌릴게요. 바로잉 할게요. 그래서 100만큼 더 빌릴게요. 그러면 100만큼 더 쓸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요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스펜딩입니다. 자, 이제 돈 씁시다. 라는 건데 아, 잠깐만 내 돈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100을 더해서 300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해되시죠? 돈 더 빌리는 거죠. 그냥 통화량을 더 늘려서 지금 계속 빌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안 돼요. 이거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MMT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그림은 이제 T, B, S 요걸 따서 정부의 과거는 T, B 그 다음에 이제 S 요런 역할이었다면 MMT는 순서가 다릅니다. MMT는 순서는 달라서 첫 번째 스펜딩. 어? 어? 잠깐만. 그냥 돈을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MMT는 스펜딩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언제까지 스펜딩을 하냐?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스펜딩을 합니다.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쓰는데 언제까지 쓰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넘었는데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런 걸 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200%가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MMT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막 써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스펜딩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텍스를 걷어라. 그리고 바로잉을 해라. 그러면 이 텍스를 걷고 세금을 걷고 바로잉을 하는 것의 의미가 옛날에는 이때는요.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함이었는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 T, B. MMT는 S 그 다음에 T, B입니다. 안건모 편집장이 뒷부분에 얘기한 게 이제 좀 잘려서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과연 이때 MMT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진짜 안 오는지 이게 되게 관건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과연 텍스를 걷어들이고 바로잉을 걸어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텍스를 걷어들이면서 아까 구축 효과 말씀드렸던 거에서처럼 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얘네 가져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채권 발행하든지 세금을 걷든지 해가지고 가져와야겠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오니까 돈은 그냥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인플레가 왔으니까 내가 돈을 걷어갈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가 사실 MMT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멈추는 거는 이미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건모 편집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용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 제가 재밌는 비유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앞으로 이제 우리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한 비유가 있어요. 또 이제 원래는 파월 엄마가 아니지? 파월 아빠랑 옐런 엄마가 긴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자식 2명이 있다. 인플레랑 고용이다. 근데 인플레 첫째는 자꾸 앞으로 나가가지고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둘째 고용은 다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수술실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옐런 엄마가
아유, 그냥 여행은 다음에 갑시다. 자꾸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긴축으로 못 간다. 이런 비유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되게 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또 재밌는 비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장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를 제가, 그 딸의 그 공부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야 공부 더해 숙제 더해 그래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딸은 금리 공부 그만하고 싶어 나 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서 시장에서 악유가 있고 호기심 도비씨 이런 걸 악유가 있는 거랑 똑같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고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자꾸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공부 적당히 하고 그냥 놀아버려 이렇게 돼버린 게 2009년의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그래도 아기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지 지금은 하기 싫어 하지만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기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문 닫고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뭐 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때까지 공부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아기가 지금 슬슬 문을 한번 이렇게 열면서 나와볼까? 어디 엄마랑 다시 한번 얘기해봐? 공부한다고 해볼까? 이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사하게 한번 또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면은 2009년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애가 네? 시험을 너무 폭망을 해서 학업에 대한 이제 의욕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 공부를 해서 뭐하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애를 달래가면서 엄마가 이제 중앙은행인데 달래가면서 야 노트 사줄게, 볼펜 사줄게, 뭐 책상 좋은 걸로 바꿔줄게. 해도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습 의욕을 잃었는데. 학습 의욕을 잃었으니까. 노트 사주는 게 무슨. 그렇지. 그게 뭐. 뭐 노트 원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화내고 그렇죠. 막 그러겠지.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정도 미국의 실업률까지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을, 경제가 반등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2009년 때하고는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아빠가 등장한 거지. 아빠가 더 이상 안 되겠다. 2009년에는 아빠가 안 계셨는데 이번엔 아빠가 등장해서 돈을 보여준 거야. 공부 잘하면은 돈 줄게. 그리고 학생의 100이면 100 중에 아마 99명은 최소한 노트가 좋냐 돈이 좋냐 하면은 돈이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인이 이제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재정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오히려 그렇죠. 작용했고 엄마 혼자 막 아빠가 야 공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주정 부리고 이럴 때 엄마 혼자 막 노트 사줄게 뭐 볼펜 새로 사줄게 하면서 끌고 왔는데 지금은 아빠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돈 줄게. 근데 그 돈은 사실은 엄마 돈이야.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2015년 12월 달에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공부를 좀 한 거다. 이렇게 했다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또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엔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번에 삼수할 때는 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려는 유인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그래도 생긴 거다. 훨씬 강해진 거다. 훨씬 강해진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재정 정책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게 금리라는 거는 어차피 돈의 값이다. 돈의 가격이다. 라고 하는 거면 재정 정책을 쓰면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돈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나?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감수하고 빚을 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큰 댐을 하나 짓기로 했다. 뭐 한 10조 원 드는 비용으로 큰 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은
10조 원만큼 GDP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데 이 10조 원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빌리는 시장이, 국채 시장이 있다면은 국채 발행이 갑자기 10조 원 늘어나면은 그쵸.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국채의 공급이 대량으로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국채가 전에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야, 너 말고 또 나한테 국채 팔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가격이 떨어지는 이자 많이 거죠. 줄게. 어. 이자 많이 줄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빌리려다 보니까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야 그럼 이자라도 더 줄게. 나 좀 빌려줘.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금리가 얘기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왜 정부 네가 뭔데 가져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경기가 나쁜 때에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주 성장하는 산업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그래서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네네. 한 1,000억 원 빌리려고 했더니만 금리가 무려 뭐 10%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1,00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뒤, 4년 뒤에 수익을 얼마나 이제 얻을 수 있는데 10%나 이자가 된다면은 차라리 그 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냥 그거 10% 벌고 말겠다. 그렇죠. 그냥. 10%씩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하면은 이건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투자를 뭐 포기하겠죠.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야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아 10%를 버는 게 나아 아니면은 이거 해가지고 10% 더 벌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금리가 영향을 그래서 준다. 이제 민간의 투자 활동을 구축해버린다. 그렇죠. 밀어내버린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뭐 띄운답시고 하는 건 좋은데 민간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까지 밀어내버리면은 그치.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그리고 대체로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돈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또 별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데다가 자꾸 보도블록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면은 그 보도블록 바꾸고 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면 소련이 지금 세계 최고 그렇죠. 뭐 경제 대국이 됐겠죠. 근데 그게 뭐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간 활동을 구축하게 되면은 10조 원만큼 이렇게 GDP를 늘릴 것 같았지만은 정부에서 10조 원을 GDP를 만들어내지만은 이게 없었더라면 다른 데에서 한 2조 원의 GDP 증가가 있었을 텐데 밀어내버리는 게 이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조 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때 이제 중앙은행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 민간의 활동이 구축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채 우리가 살게. 돈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은 구축 효과가 생기는 건데. 거기까지만 나와 있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중앙은행에 나와서 야, 그거 왜 네가 가져가냐? 그거 내가 줄게 돈.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는 행위로 이렇게 지금까지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제대로 수록되어 있지 않죠. 그 교과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지금 엄청 그렇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그러니까 ECB가 작년에 제가 놀랬던 게 75%?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75%를 자네들이 샀다. 그리고 올해는 계획된 거 보니까 100%를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오히려 구축 효과는 없고 돈은 풀린다 이러는 거니까 아까 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10조 원의 효과가 생길 줄 알았는데 돈을 뺏어가니까 2조 빼서 8조 원이 된다 였는데 갑자기 돈을 줘서 그냥 10조 원이 다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가능한 건가요? 그래 문제가 없나요? 실제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상 어떤 정부도 다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왕이면은 더 많이 찍어서 막 쓰고 싶어 했죠. 그럼요.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 말기에 당백전이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1파운드의 금화가 있는데
이 1파운드 금화 안에는 금 1파운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정부가 욕심이 나는 거야. 금은 가진 게 한정돼 있는데 쓸 때는 더 많고. 쓰고 싶은 데는 많고 그래서 야 그러면 0.8파운드만 넣지 뭐. 그렇죠. 그냥 액면은 1파운드로 유지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게 뭔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0.5로 내리지 뭐. 이게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제 사기 같은 느낌? 뭐 그렇게도 도둑질 보면 같은 볼수 느낌? 있지. 약간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 어떻게 예. 보면 야 여기 다 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 금이 별로 없는 예. 그 디베이스먼트라고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폐 가치가 작년에는 하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하락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급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하락도 아니고 타락도 아닌 하락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 타락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타락.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푸는 과정에서 그 디베이스먼트라는 네네. 뭐 논의가 또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는 어떤 역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다.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쓸수록 인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정권 권력 그렇죠. 유지에 그렇죠. 유리해지니까 많이 쓰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돈 찍어서 쓸 수 있으면 뭐 정말 좋은 얼마나 거죠. 무한대로라도 쓰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단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 찍어서 쓰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는데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쵸. 정말 나는 마음대로 찍어 쓰고 싶다. 저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버냉키가 돈 푼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이니까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기한테도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오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안 주고 왜 월가한테만 줘? 그래가지고 월가 가서 시위했는데 이번에는 나한테도 돈 줬네? 아이고 좋네? 뭐 이런 분위기니까 좀 되게 이게 거부감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위험만 없다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화폐를 찍어서 쓰고 싶어 하겠죠. 형식은 네. 정부는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형식이고 그렇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한다 하는 형식이지만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뭐 둘러서 오긴 했지만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MMT 아니냐 뭐 해가지고 약간의 묘하지만 경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MMT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뭐 그런 뭐 분석들이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이제 경향이 잡혀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MMT로 갈지 여부는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럼 진짜 그 MMT에 대한 얘기도 설명드리려면 한참 설명드리고 이거는 제가 MMT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제가 편집자님 글은 거의 안 빠지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슈퍼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그 기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자님도 편집자님도 이거는 나의 생각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소에 보통 때는 제 생각을 뭐 담아서 이제 매일 쓰는데 가끔 이제 제 생각하고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이건 굉장히 경청할 만하다 하거나 중요한 뭐 잘 정리된 생각이다 싶으면 이제 뭐 웬만하면 요약하거나 번역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T.S. 롬바드라고 런던에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이제 그 런던에는 뭐 시티 또는 뭐 롬바드 스트리트이 있죠. 그래서 영국 금융가를 대표하는 독립 리서치 중에 하나죠. 보통 우리가 리서치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리서치는 대부분 셀사이드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하는 쪽에서 증권사에서 리서치를 이제 같이 수행하면서 거래를 이렇게 촉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독립 리서치라는 것은 그런 이제 뭐 증권사 같은 데 속하지 않고 그 자체로 리서치만 하는
구독 그런- 서비스.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뭐 뉴스레터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글로벌 모니터도 약간 뭐 저희도 뭐 그런 독립 그, 리서치잖아요. 표방을 네네. 하는데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그 글로벌 매크로에 굉장히 강하고 거기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담당하는 다리오 퍼킨스라는 그 임원이 쓴 뭐 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하고 거의 뭐 상당히 일치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쪽으로 굉장히 그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다. 정책의 레짐 내지는 뭐 사이클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 그쪽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돈 찍어서 마음대로 쓰겠다. 지금 우리가 올해 그 상반기에 보고 있는 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네네네. 어떤 정책 방식 뭐 그것이 뭐 바로 그거죠. 저는 볼 때마다 또? 아니 얼마 전에 돈 가지고 왔잖아. 또 달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좀. 네. 아니 지난번에 1조 했잖아. 근데 이번에 2조라고? 또 3조라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요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굉장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과서는 없어요. 네. 교과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쓰고는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겁이 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못 썼고 한데 실제로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뭐 네. 문제가 됐고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들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쓰지 뭐.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근데 괜찮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해요.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리포트가 어떤 뭐 그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도 다른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의 그 연구 보고서를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착안하고 해서 어떤 이제 정책의 큰 사이클을 이제 설명해 왔는데 지난 80년대 초에까지 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레짐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레짐이었다. 그래서 노동이 어떤 그 지배력 내지는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자본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노동의 이제 그 결속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자본이 지배해 나가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레짐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 낮고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레짐이 발생해서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뭐 중국의 뭐 유명한 말도 있다는데 어쨌든 새로운 레짐이 이제 발생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한 해 두 해 이제 계속 겪어보면서 그 레짐 하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돈벌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레짐의 허점들을 이용하게 되고 아니면 레짐의 장점들을 지나치게 이제 활용함으로써 장점이 단점이 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정이 불안정을 뭐 잉태한다. 그 하이먼 미스키 그 개념을 이제 차용한 것인데.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레짐에서는 금리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좀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저축이 한쪽으로 쏠려서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빚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민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레짐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팽창하는 국면을 지나서 성숙하는 국면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부작용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게 금융위기였고 그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이제 팬데믹 계기로 극대화하면서 레짐 체인지가 촉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책 당국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이퀄리티입니다. 네, 맞아요. 불평등. 이 불평등이라는 그 굉장히 거대한
정책 화두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그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 하에서 어마어마한 이 지금 재정 지출을 이뤄내고 있고 이 재정 지출을 연준이 돈을 찍어서 대주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MMT의 양태를 띠고 있는데 MMT로 돌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그 아직까지는 굉장히 MMT의 양태와 성격을 가진 재정 정책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 경기 사이클 정책이다. 아직은 그냥 QE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되는 QE와 거죠. 그러니까 재정 부양과 QE를 동반하는 뭐 그런 이제 재정 정책 플러스 QE 뭐 이렇게. 이게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책 당국에서는 이렇게 뭐 호도를 하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부랑 야 연준이랑 니네 둘이 한 통속 아니야? 이래버리는 순간 이제 좀 뭔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야 연준 입장에서는 야 그 정부에서 찍은 거 산 거 아니고 나 시장에서 샀어. 그렇죠. 정부에서 찍은 거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쿠션을 맞고 왔을 뿐. 그러니까 편집장이 정부고 제가 연준이면 편집장이 대표님한테 팔았던 거 내가 사온 거지. 사실 여기 쿠션이 없으면 사실 그냥 사온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건 알면 불편한 진실.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 그러니까 저도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내지는 다 알지만은 조용히 하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진실. 뭐 맞아. 그런 거죠. 그렇긴 한데 만약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네.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훨씬 더 많은 그 의석 차이를 가지고 확보하게 된다면은 아마 MMT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MM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앞서 이제 좀 전에 3쿠션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 불편하고 비용 드는 3쿠션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냥 딱 깨놓고 가자 우리. 그냥 이불 덮어놓고 그럼요. 부부끼리 뭔 부부끼리 그런 거 근데 하여튼 돈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통화정책은 의회가 결정하는 거다. 그냥 재정정책이 결정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화폐는 그렇죠. 발행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되는 거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책 당국이라기보다는 집행 당국, 화폐 수급을 이제 집행하는 위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당국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조폐공사 같은 데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공급 능력 그러니까 잠재 GDP에 못 미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GDP를 끌어올려 주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폐를 그야말로 직접 발행해서 하지 뭐 국채 발행하고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그렇게. 근데 국채 발행할 수도 있다. 꼭 필요하면은 통화량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싶으면 국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차원인 거죠. 우리나라 뭐 통한증권처럼 뭐 그런 차원에서 국채 발행하지. 그런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위선적인 건 안 한다는 게 이제 MMT죠. 제도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경제가 좀 과열이다 싶으면은 재정 정책을 긴축하면 된다. 그렇죠. 완전 고용이냐 아니냐 그 상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그 상태에 따라서 재정을 부양하기도 했다가 긴축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MMT라고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없다. 어차피 없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그 긴축을 할 거니까 재정 정책으로. 그럼 통화는 자동적으로 또 긴축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MT 진영에서는 뭐 어쨌든 아마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 의석 차이가 형성된다면은 글로 갈 기회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MMT라는 것은 약간 이제 좀 정치적 경향성도 그 가미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그 대표가 주창했던 뭐 피플스 QE 인민을 위한 뭐 양적 완화 뭐라든가 뭐 그린 QE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QE 앞에 뭐 많이 붙네요 이제. 예. 이거는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더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QE라고 하면은 뭐야 너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피플 붙이고 그림 붙이고 해가지고 야 기후 때문에라도 야 돈이 더 필요해 뭐 때문에라도 더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그냥 돈 찍어서 시행하는 재정 팽창 정책이다. 재정 팽창이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른 듯 같은 듯 헷갈리기도 하고 뭐 뭔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MMT라는 거는 들으시는 분은 느끼시기에 또 돈을 엄청 많이 어쨌든 풀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MMT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MMT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정 정책 방식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그 주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수혜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재정을 줄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반발이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재정의 지출 팽창 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농특세라고 있죠. 네.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특정 사업 이제 농민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특별세인데 이게 거의 뭐 매번마다 만기 때마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만기가 있는 연구세가 돼버린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되돌리기 어렵다. 네, 뭐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재정 사업만큼 영구적인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기득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유연하게 줄였다, 뭐 늘렸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경기 사이클을 그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